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9만 명을 넘어서며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은 일주일에 2차례, 교직원은 한 차례씩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한 뒤 등교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유세에 주력하면서 시민과 중도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당 텃밭인 광주에서 시작해 강원도 원주까지 종단 유세를 펼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유세버스 사고 수습에 집중합니다. 안철수 후보 홍보 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합동감식을 진행합니다. 또 자가발전 장치가 달린 유세용 대형 버스를 만든 제조회사와 당 관계자 등도 불러서 결함이나 안전사용 수칙 전달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 회장이 자진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의 자존심과 광복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10만 명 넘게 늘며 약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 수가 100만 명 가까이 감소하며 고용 쇼크를 기록했던 것에 따른 기조 효과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일부 부대를 철수한다고 밝히고 푸틴 대통령도 협상을 원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철구는 아직 확인되지 못했다며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3천여 명 늘어서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은 일주일에 2차례, 교직원은 한 차례씩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한 뒤 등교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9만 443명입니다. 전날보다 무려 3만 3천여 명 폭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8배, 2주 전보다는 4.5배, 5주 전보다는 20배 이상 많습니다. 신규 환자는 지난 10일부터 엿새 동안 5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횡보 흐름을 보였었는데 주중 검사 건수가 늘며 5만 명대에서 곧바로 9만 명대로 직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13만에서 17만 명 정도 신규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가파른 확산세를 고려하면 도달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음 달 초 하루 최대 36만 명 정도를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유행이 다음 달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313명, 사망자는 39명 늘어 누적 7,202명이 됐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이 전날보다 0.2%포인트 오른 27%, 수도권이 전날과 같은 26.5%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6만 6,040명으로 하루 사이 2만여 명 늘었습니다. 네, 최명신 기자.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과 학교의 방역 지침에도 변화가 있는 거죠? 네, 정부는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등원이나 등교 전 매주 2차례 선제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역 교육부 장관은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 6,050만 개를 무상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은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 등교 전까지 매주 2차례 자가 검사를 해 그 결과를 자가 진단 앱에 기입하고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면 됩니다. 교직원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월요일 등교 전까지 자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다만 신속 항원 검사를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비수도권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00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비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루 500명대를 확진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명에 육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924명을 기록했는데요. 그제 확진자 수 551명에 비해 하루 사이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제주 지역은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72.8명인데요. 하루 발생자 수가 제주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강원 지역은 66.7명으로 6명가량 적어 제주 지역도 심각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설 연휴 전후를 보면 지난 1월 확진자 수가 847명인데 이달 들어 오늘 0시까지 확진자 수가 6,162명으로 1월에 비해 7배가 넘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고재영 기자. 제주 지역만 따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확산세도 만만치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로 주춤했던 확진자 규모가 주중으로 접어들면서 폭증하는 흐름인데요.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인 9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기록된 만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1일 사상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15일 0시 기준 확진자가 3,080명에서 오늘 0시 기준 6,483명이 발생해 2배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도 776명에서 1,759명으로 확진자가 2배 늘었고요. 경남 지역과 대구 지역은 사상 첫 1일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경북과 전북 대전 지역은 하루 사이 확진자가 1,000명가량 늘면서 처음으로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충북과 광주에서도 1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 지역은 1,930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의료기관에서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상담받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재택 치료자가 폭증한 데다가 담당 업무가 아닌 행정문의 전화까지 쇄도해서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분위기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동부병원 의료상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상담센터 현장도 바쁠 것 같은데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 의료상담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인데요. 아침부터 점심시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10명 넘는 간호사들도 전국에서 서울 각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핵심 역할은 재택치료자의 의료 상담입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동안 몸에 이상을 느끼고 전화한 이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상담센터 간호사들은 재택치료자의 몸 상태를 기록한 뒤 의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의사 상담을 요청하면 유선 진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병원에는 5명의 의사가 하루씩 24시간 교대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진료 뒤에는 동네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약국에서 제조한 약은 동거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도 있고요. 혼자 사는 경우라면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 환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자체가 지정한 담당 약국에서만 약을 짓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부병원에 접수되는 비대면 진료 신청은 하루 350건 정도인데요. 의료상담센터에서 담당하지 않는 행정문의도 많아 실제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 1,000여 건에 이릅니다. 상담을 담당하는 간호사들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생기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뭐 여기가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간혹 가다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 인력들은 격리 해제 등 행정적인 문의는 보건소로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모두 3곳의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동부병원뿐 아니라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이 자치구를 나눠 서울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의료상담센터 위치와 연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돼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에 의료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도움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병원 의료상담센터에서 YTN 김철입니다. 지난해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1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96만 7천 명 가운데 관광 목적은 21만 2천 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의 12.8% 수준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5%에 불과합니다. 네, 잠시 뒤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수는 9만 281명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증가되는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주 2배 정도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60세 이상은 11.4%, 18세 이하 연령층은 27.9%로 여전히 청소년 감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313명입니다. 확진자가 증가된 이후 2, 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중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를 1,500명에서 2,000명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대응 여력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망자는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으로 37명이며 오늘 기준 39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치명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오늘 기준 누적 치명률은 0.46%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0.88%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누적 치명률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나 중등도 중증 환자는 작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은 현재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방상은 2,655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45.1%, 41.1%로 절반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위중증 환자나 병상 가동률 등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미크론 변이의 고유 특성과 고령층 중심의 높은 예방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체계 개편과 먹는 치료제 확대 등 적극적 치료에 의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의 안정적 대응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통제 범위 내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행의 정점 시기와 총 확진자 규모, 다수의 무증상 경증 환자 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사회 필수 기능 유지 등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비롯하여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대응 체계로의 전환은 빠르게 안착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단검사를 제공하는 동네 의원은 지난 10여일 동안 대폭 증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4,459개소입니다. 동네 의원의 신청을 받은 지 10여일 만에 4,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변의 동네 병원에서 큰 불편 없이 진료를 받고 진단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 환자 약 10%는 현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고 있고 90% 정도의 무증상, 경증 환자들은 재택치료를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도 중증 위험 가능성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이원화된 체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2회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이외 일반관리군의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변의 병원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중관리관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관리의료기관은 685개소까지 확충되었습니다. 대략 20만 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일반 관리군을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4,855개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약 200개소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일 등의 행정적인 문의를 받는 행정안내센터도 약 240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격리 해제일이나 외출 문의 등 하루 2만 4천 건 정도의 행정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관리군 환자에 대하여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했던 재택치료 키트의 배송도 오늘부터는 우체국의 집배원 배달 등 우편 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택치료 환자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의 안착을 위해 다수의 동네 병원과 지자체, 보건소 등의 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참여 병의원을 확대하고 상담 체계를 강화하여 재택치료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커지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빠른 전파력 때문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대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미접종자는 현재 12세 이상의 6.0%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중환자의 62.0%, 사망자의 6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통계청이 지난 1월 26일 발표한 장기 후유증 연구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후유증 경험 확률이 미접종자에 비해 41.1% 낮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2월 14일부터는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가능하게 된 만큼 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 자궁경부암, 계절독감 등과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백신에 쓰였던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혹시 백신의 안전성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층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도 일상 속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손 세척이나 손 씻기, 환기 등 각자의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중증화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지금처럼 대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시설 이용을 피하시고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층과 미접종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변의 가족분들과 지인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착되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오늘 브리핑에서는
확산 현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규 확진자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매주 2배 정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또 여전히 청소년 감염 비율이 높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만 무증상, 경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의료 체계 여력은 안정적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예방 접종률 그리고 먹는 치료제가 확대된 결과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는데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유세 첫날인 어제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천안과 강원도 원주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인데요.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전국보입니다. 네, 일산화탄소 중독이 추정되는 사고인데 경찰이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와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스 내부에서 일산화탄소가 감지돼 오늘 전문가와 함께 버스에 남아있는 정확한 가스 수치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 한 30분 전부터 직접 합동 감식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찾는 합동 감식을 벌이는 건데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45인승 버스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의 선거 유세를 위한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또 스크린을 작동하기 위한 자가 발전 장치를 차량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발전 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에 퍼졌고 버스 안에 있던 유세 차량 기사 50대 남성 A씨와 국민의당 논산, 계룡, 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추이를 막기 위해 차량 문은 모두 닫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사고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스크린 설치 업체가 LED를 작동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문을 열어놓고 가동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사전에 공지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LED 스크린과 자가발전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발전 장치가 달린 유세용 대형 버스를 만든 제조회사와 당 관계자 등을 불러 결함이나 안전사용 수칙 전달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천안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 후보 유세 차량은 어제 강원도 원주와 횡성에서 유세가 예정됐었는데요. 천안 사고 직전인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똑같은 사고가 나 60대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해당 남성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고압 산소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원 지역 사고 유세 버스 역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예정된 선거운동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유세버스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어제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에 황망함을 급할 수 없다며 사고 수습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 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희생자의 빈소를 찾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당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애도한다는 뜻에서 오늘 하루 국민의힘 유세에서 로고송이나 율동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표하는 택시 4개 단체 대표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강남에 있는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을 찾아 택시 운수 종사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듣고 택시단체의 공동 요구사항에 대해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서울 집중 유세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둘째 날 광주를 찾아 민주당의 독점 정치가 호남에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지역주의 타파의 선봉이 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 송정매일시장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민생을 살리느냐, 민생이 죽느냐의 선거라면서 갈라치기를 고착화해 고정표로 정치 권력을 향유하려는 세력들에게 정권 연장을 허락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후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 강원 원주를 잇따라 방문하며 어제 이어 국토를 X축으로 종단하는 유세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전남 영암군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심 후보는 이른 아침 현대 3호 중공업 정문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고 전남 목포로 이동해 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여수 폭발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한 뒤 사고 대책위원회를 찾아 산업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네,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이례적으로 양강 후보 배우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리스크의 당사자로 네거티브 표적이 된 상황이라 공개 행보 개시에 신중함을 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전북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곁에는 남편 이승배 씨가 내내 함께했습니다. 저희 남편인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 예. 여기 전북이 고향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유세에 나선 건 심 후보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는 그동안 선거운동과 의료봉사 현장에 자주 함께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번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제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봉사를 하다가 양강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혜경 씨는 호남에서 비공개 일정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된 일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예술, 종교 분야로 공개 행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식 행보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주요 후보 배우자는 물론 자녀까지 나서 유세 현장 구석구석을 돌며 표심을 모았습니다. 한 지역의 짐을 풀고 주민들과 꾸준하게 소통하는가 하면 구정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섬으로 갑니다. 섬에 이불보따리 싸고 또 1박 2일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후보에게 제기된 논란을 대신 해명하며 특보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 잘했는가 물어봅시다. 설거지 잘했습니까? 네, 빨래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등록도 전에 양강 후보 배우자가 잇따라 대국민 사과 회견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은 지원 유세로 얻을 득점보다 혹시 모를 실점을 경계하며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또 배우자로 시선이 쏠려 자칫 후보 행보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언제쯤 선거 전에 등판할지가 관심인데 오래지 않아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만배 씨가 여당 중진 의원 측에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수사 초기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 2012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인 A 의원의 보좌관인 이모 씨에게 현금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김 씨의 언론사 동료인 청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와 함께 식사했고 배 씨가 가지고 온 현금 2억 원을 김 씨가 A 의원에게 주겠다면서 가져간 뒤 보좌관인 이 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만 명 넘게 늘면서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진감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줄면서 올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올해 1월 취업자가 100만 명 넘게 늘었죠. 고용 회복세도 있지만 기저휴가 영향도 있다고요. 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0년 3월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입니다. 기록적인 취업자 증가의 원인으론 먼저 기저휴가가 꼽힙니다. 증감의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 고용 충격에 98만 명 넘게 줄었었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이 워낙 크게 줄었던 터라 올해 1월 취업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금을 투입한 정부 직접 일자리도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말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들어보시죠.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 측면에서 내년 1월 중 직접 일자리 60만 명 이상의 조기 채용을 추진하고 아울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 일자리에 영향이 큰 보건복지업에서 무려 25만 명이 늘었고 공공행정 분야도 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기저휴가와 정부 직접 일자리뿐 아니라 비대면 디지털 분야의 발전과 수출 호조 등에 따라 고용 회복세가 계속되는 점도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 취업자는 계절 요인을 빼면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6만 8천 명이 늘었고 특히 인구 감소 등의 영향에 22개월 연속 줄었던 30대 취업자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37개월 연속 감소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도 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과 음식점업 취업자가 2달 연속 늘었고 제조업과 운수, 창고업 등에서도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도소매업은 감소했습니다. 또 일용직 일자리는 9개월 연속 줄며 고용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 달에 보면 도소매업하고 건설업에서 감소한 영향이 있고 일용직이 많은 도소매업이나 건설업이 지금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는 1월 고용 동향을 두고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전일제와 상용직 노동자가 고용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발생한 유세버스 사망 사고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정치권도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예상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사건 사고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지금 사고가 난 버스는 이제 유세 차량이거든요. 네. 근데 유세 차량인데 지금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유세 차량은 천안에서 유세를 하면서 정체되어 있던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세 차량에는 이제 외부에는 이제 LED로 래핑을 해요. 네. 그러면 사실 래핑을 하고 LED 전광판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제 발전기. 이건 대부분 이제 휘발유라지 등유로 운영이 되는데 이걸 수화물 칸에다 놓는 거죠. 그러면 사실 계속적으로 LED를 운영하면서 발전기를 돌리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차량의 문을 열어놔야 하는데 이날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차량의 문을 닫고 아마 운영을 한 걸로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산화탄소에 중독으로 인해서 운전기사인 50대 A모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 관련해서 국민의당 당원이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60대 한 분이 지금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유사한 사례가 지금 강원도에서도 있었어요. 네.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어떤 사례로 한 명이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경우죠. 네, 지금 경찰도 그렇고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하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차후에 일단 규명이 되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일산화탄소 노출로 인한 그 질식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산화탄소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이게 그 냄새가 없고
또 색깔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질식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무색무취라고 하죠, 네. 일산화탄소. 그런데 사실 중독이 되면 이제 이 혈액 공급이랄지 뇌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걸 인식할 수 없어서 이런 이제 참사가 발생한 걸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버스가 한 18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18대를 저렇게 제작을 이제 특수 제작한 거예요. 일반 버스에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고지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고지가 안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네. 아마 지금 대부분의 어떤 유세 버스 자체가 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자체가 굉장히 대형 버스예요. 그러면서 저런 굉장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 말고도 다른 당에서도 저 부분은 반드시 이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향후에 있어서도 사실은 단순히 어떤 일산화탄소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저런 발전기보다도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아마 동원을 해서 유세랄지 이제 광고를 해야 하지 않는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물론 지금 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는 차후에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경찰이 주목해야 될 부분을 지금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어요. 일단 네. 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고지가 됐는지 여부가 먼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반 버스에다가 저런 장치를 했기 때문에 이 개조 과정에서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도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규명 여부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 처벌은 지금 불가피한 거죠. 지금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저렇게 보면 이제 저 대형 버스 자체는 사실 운송수단이잖아요. 네. 대중교통수단 아니면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버스 자체가 과연 합법적으로 개조되었느냐. 근데 아마 불법적으로 개조는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유세에 있어서는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설사 불법적으로 개조가 안 됐다 하더라도 허가를 맡은 범위 내에서 이게 과연 개조가 이루어졌는지, 그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 뭐 사망에 대한 책임, 부상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이제 사업주랄지 관련된 안전 책임자가 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1월 27일부터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대재해법은 이제 한 명 이상의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뭐 2분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전제 요건이 있어요. 뭐 50인 이상이냐, 50인 미만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이제 처벌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의 구성 요건을 자체를 보면 사업장이랄지 다중이용시설 또는 운송교통수단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버스는 유세 차량이지 일반적으로 공중교통, 뭐 노선버스 그런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자체를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사망과 유세버스 개조와 관련된 그런 걸 전제 조건으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경찰의 조사가 나와야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중간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중대재해에 일단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지금 나뉘어 있는데, 네. 이 중대시민재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로 인한 결함으로 인한 재해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공중교통수단에 저 유세 차량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뭐 노선버스나 그 불특정 다수를 이용한 공중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저게 어떻게 보면 전세를 내서 다니는 버스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중대재해법에 이제 그 공중교통 시설 수단 이거 자체는 그 내용이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철도랄지 아니면 이제 여객선, 그리고 이제 버스같이 공중 운송 수단의 경우에는 이제 노선 이런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버스가 그냥 전세 버스고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공중을 위한 그런 교통수단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저 차량 자체는 사람을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유세 차량, 그러니까 선거를 목적으로 개조된 차량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공중교통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의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까지 이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것 외에 맞습니다. 정치적인 책임까지는 조금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당장 선거 운동은 지금 중단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어제가 선거 정식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잖아요. 선거운동이요. 그런데 갑자기 저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선거운동을 잠시 접어두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거운동을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재개는 할 겁니다.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가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이제 그렇지만 저 과정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했겠죠. 선거 참모랄지 선거대책본부에서 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가 또 부인이 김미경 교수도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지금 여야 가리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 측 유세 차량에서 사고가 났지만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유사한 차량을 가지고 지금 유세를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안전 점검의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안전 점검을 원점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아마 전국에 돌아다니는 유세 차량이 몇백 대 이상 될 거예요. 이제 대선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고가 난 버스 자체는 굉장히 대형 버스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에서 대형 버스가 많이 동원을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버스랄지 차량의 개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조 자체가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 되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저 부분을 반면 교사 삼아서 각 정당에서도 일제히 아마 유세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방지하는 것이 또 후보의 책임이고 또 선거본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당이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장선상에서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각 당과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커진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 그래픽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픽 보면 알겠지만 이제 저 부분은 이제 후보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후보의 선거운동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권자들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유권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권자분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도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지지를 부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오전 6시에서 11시까지만 가능하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 지지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명 이상에게 동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부탁하는 것은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단체 카톡에 지지선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20명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일단 수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띠를 두른다랄지 아니면 연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별 방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농담으로 밥 먹으면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면 내가 밥 살게, 이런 것 자체는 또 선거법 위반이 돼요. 단순한 지지를 해야지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가장 지금 유권자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의할 부분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방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선거법 위반 중에서 제일 형량이 세요.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과장하거나 아니면 인신공격 이제 그런 걸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상대편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받을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니까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반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나 비판 의사를 표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라든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나 비방 의사를 표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A 후보를 지지한다, A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는 표현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이 A 후보는 뭐 어떤 일 때문에 뭐 지지한다라는 거나 저는 B 후보를 비판한다,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허위 사실을 넣어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법에 저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법이 개정돼서 이제 18세부터 유권자잖아요. 18세 미만 또는 이제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유권자가 허용되는 그러한 선거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서 추가로 하나 좀 여쭤보면 저도 출근길에 보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구나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저 현수막도 훼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처벌되는 거죠? 저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뭐 현수막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 공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훼손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처벌을 받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가장 그 접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께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간략하게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그 참사와 관련해서 10여 년 만에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초안이고 확정된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관련된 그래픽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가안입니다. 지금 변호사님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살균 가습기와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한 7천 명 이상이 돼요. 이게 2011년도부터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형사로 기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17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장애물을 극복을 하고 첫 조정 초안이 이제 이제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첫 조정 초안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연령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을 지급하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상, 질병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봤으면 등급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이 이제 초고도고요. 그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등급이 이제 경미, 그다음에 등급 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피해의 정도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피해금 이제 지급하도록 한 방안이 이제 초안이 이제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끝나고 이걸 뭐 결론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구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자체를 구조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기업 그리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또 하는 과정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사망에 대한 그런 구제금이 너무 낮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금액이 적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안이 나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보상안 초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피해자분들의 또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뭐 협상 과정에서 좀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자진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과 광복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으로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김 회장이 광복회 국회 카페 수익금 일부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선 꺼졌던 산불이 다시 발화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풍이 불면서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자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진화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어제 진화했던 산불이 다시 발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북 영덕군 지품면 3마리에서 발생한 산불인데요. 어제 저녁쯤 진화를 완료했는데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에 재발화한 것입니다. 산불은 오늘 새벽 2시 18분쯤 발견됐는데 산불 상황이 심상치 않자 오늘 오전에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2단계는 현장에 수속 4에서 7m의 강풍이 불고 예상 피해 면적이 최대 100헥타르에 달하며 진화에 8시간에서 최대 2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산불 당국뿐 아니라 인접 시군의 가용 인원까지 동원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장에는 진화 헬기가 23대, 진화 인력 381명이 투입돼서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적어 건조 특보 지역과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보름 한파가 겹치며 강풍까지 겹쳐서 야간 산불과 대형 산불 위험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는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림 주변에서는 쓰레기 소각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윤우입니다. 이번 겨울 막바지 한파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했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은 영하 3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 속 호남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낮 동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퇴근길부터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호남 서부에도 최고 7cm, 그 밖에 충청과 호남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동쪽 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청주 영하 2도, 광주 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절기 우수인 토요일에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NEC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